어머니, 승우 아빠가 심정지가 와서 지금 병원이에요. 얼른 오세요. 며느리의 다급한 전화가 걸려온 것은 어느 추운 겨울 새벽이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병원에 갔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김희성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병원으로 달려간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의사의 차디찬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 단 한마디가 제 세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장례 절차가 시작됐고 제 아들은 저보다 먼저 차가운 재가 되어 제 눈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35, 아직 인생의 봄도 다 누리지 못한 젊은 나이였습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 이번 주말에 승우 데리고 갈게요라며 환하게 웃던 아이가 오늘은 영정사진 속 미소를 마지막으로 남긴 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고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마비라고요. 그렇게 건강하던 아이가, 그 멀쩡하던 아이가 왜요? 도대체 왜?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회사 동료들, 대학 동기들, 중학교 시절 친구들까지 하나둘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아들의 사진 앞에서 오열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아들과의 추억을 떠올리며 목이 메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 아들이 그래도 비록 삶은 짧았지만 참 성실하고 따뜻하게 살아왔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물이 그 아이의 지난 세월을 대신 말해주는 듯 했습니다. 제 곁에 앉아있던 며느리는 거의 정신을 잃을 듯 울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며느리도 아들을 떠나보낸 저도 서로가 안쓰럽고 안타까워 서로를 꼭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아이고 승우의 미야 어떡하니.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희성이가 너랑 승우를 두고 어떻게 눈을 감았을까. 그 말에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통곡했습니다. 그러더니 그대로 주저앉으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들었고 저는 한 손으로 손주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5살이 된 손주는 엄마가 쓰러지는 걸 보고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올려다보며 큰 눈을 깜빡거리더니 작은 손으로 제 옷깃을 잡아당기며 말했어요. 엄마는 맨날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왜 울어? 그 순간 제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이가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에 제 심장이 꽉 움켜쥐어진 듯 아팠고 송구처럼 날아와 제 가슴을 찢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승우의 말을 듣고는 깜짝 놀랐고 그 순간 장례식장은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웅성거리며 고인과의 추억을 나누던 조문객들의 말소리가 뚝 끊겼고 공기마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당황한 얼굴로 서로 눈치를 살피고 누군가는 고개를 돌려 못 들은 척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그 말은 너무 또렷하게 퍼져버렸거든요. 저는 아이를 더욱 꼭 끌어안으며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승우가 잘못 들은 거겠지. 엄마가 그런 말을 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아까보다 더 또박또박 말했어요. 아니야 할머니. 엄마가 맨날 이모한테 전화해서 말했어.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자유로워지지. 이렇게 말했어. 진짜야. 그 순간 제 귓속에서 자유로워지지라는 말이 메아리 쳤어요. 숨이 턱 막히고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아이의 입을 손으로 살짝 막았어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죠. 다행히 전부 다 들은 건 아닌 것 같았지만
바로 옆에 있던 친척 몇몇은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누구는 눈을 피했고 누구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며느리는 정신을 차린 뒤에도 승우가 한 말엔 단 한마디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며 억지로 웃어 보일 뿐이었어요.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소름 끼치도록 어색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방금 승우가 한 말이 무슨 말이니? 아가, 너 정말 그런 말 한 적 있어? 그러자 며느리는 화들짝 놀란 표정으로 손살에부터 쳤습니다. 어머님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승우가 뭘 잘못 들은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해요. 말도 안 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따지고 들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며느리와 싸우는 꼴을 보일 수는 없었거든요. 마음속에 수많은 말이 맴돌았지만 그날은 꾹 눌러 삼켰습니다. 아들한테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해주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을 떠나보내는 모든 절차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도 승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5살 아이가 그런 말을 지어낼 리는 없을 텐데 정말로 며느리가 그런 말을 했던 걸까요? 정말 그랬다면 왜 그런 걸까요? 사실 처음부터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29이던 해 봄이었어요. 햇살은 따뜻했지만 바람은 아직 싸늘하게 남아있던 꽃샘추위의 계절이었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저를 불러놓고는 결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사귀는 애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요. 순간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결혼이라니. 사귀는 사람이 있었어? 있었는데 엄마, 그게 말을 흐리는 아들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결혼을 결심한 사람이라면 응당 기뻐 보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날의 아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인생에 큰 짐을 짊어진 사람 같았어요. 어깨도 축 늘어져 있고 얼굴은 잔뜩 그늘져 있었고 예전보다 더 수척해 보이기까지 했죠. 뭐야, 무슨 일 있는 거야? 임신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이게 기쁜 일인지 놀랄 일인지 여러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려는 거야? 아이를 책임지려고? 어쩔 수 없잖아. 엄마, 나는 나 같은 아이가 또 생기게 할 수는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 같은 아이라니. 제 과거가 아들에게 짐이 되었던 걸까요? 사실 저 역시 아들의 아버지와 결혼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거든요.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임신 사실을 알리고 나서야 그에게 가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뱃속의 아이를 포기할 수 없었고 결국 혼자 낳아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행히 친정 형편이 넉넉해서 부모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덕에 아이를 굶기지 않고 남들보다 유복하게 키울 수 있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없는 아이로 자라게 한 건 평생 마음의 죄책감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역시 아들도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었나 봅니다. 자신처럼 아버지 없이 자란 상처를
자기 아이에게만큼은 절대 물려주고 싶지 않다고 하는 걸 보면요. 그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시절의 그림자가 아직도 아들의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다는 사실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희성아, 엄마가 미안하다.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엄마는 몰랐어. 아니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냥 내 아이만큼은 아버지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제 과거 때문에 아들이 사랑도 없는 결혼을 선택하려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네 행복이 우선이야. 책임감만으로 시작한 결혼 생활이 행복할 수 있겠어? 살다 보면 괜찮아질 거야. 희연이가 나를 많이 좋아하니까. 아이 낳고 함께 지내다 보면 정도 붙겠지.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잖아. 그 말이 자꾸만 마음에 남았어요. 결혼이라는 게 책임으로만 가능한 걸까? 사랑도 없이, 의지 없이 시작해서 과연 행복이라는 게 따라올 수 있을까? 아들은 늘 자기가 좋아하는 일 앞에서는 눈이 반짝이던 아이였었거든요. 그 열정, 그 빛이 눈에 선했는데 그날은 결혼 이야기를 하는 내내 눈빛이 텅 비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결국 며느리가 될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왔어요.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처음 든 생각은 생각보다 괜찮은데였습니다. 키는 작고 동글동글한 얼굴에 겉보기엔 참 순하고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말도 예쁘게 하고 손에는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까지 들고 있더라고요. 희연이란 아이는 겉으로 보기엔 참 괜찮아 보였어요. 인사도 깍듯하게, 말투도 공손하게. 솔직히 겉모습만 보면 딱히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인데 왜 그리 마음 한켠이 찜찜했는지. 그게 제가 괜히 선입견을 갖고 봐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무언가 숨겨진 게 있었던 건지 그땐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아이가 생겼고 아들도 책임지겠다고 했으니 제가 물릴 수도 없는 입장이었어요. 그렇게 예비 며느리가 인사를 마치고 돌아간 그날 저녁, 아들과 단둘이 마주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너 그 아이 정말 좋아해서 결혼하려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겠어.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근데 아이가 생겼잖아. 그건 내가 책임져야지. 그 말에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제 과거 때문에 아들이 이런 선택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라도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줘야 하나 결혼식 날까지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끝내 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고 저는 불안감을 가지고 아들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결혼 후에 며느리는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저와 제 아들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거의 매주 안부 전화를 했고 가끔은 반찬을 해다 줬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나물무침 같은 기본적인 요리는 웬만큼 했어요. 그리고 손주도 참 예쁘게 키웠습니다. 승우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이 옷차림이나 교육에도 신경을 많이 썼어요. 유치원도 좋은 곳으로 보내고 태권도며 피아노도 배우게 했고요. 그래서 임신부터 하고 들어온 며느리에 대한 제 선입견과 의심이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친구들이 며느리를 잘 들였다며 부러워할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가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집에 올 때면 그 둘 사이의 분위기가 어딘가 이상했어요. 신혼부부치고는 너무 조심스럽고 서로 간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거든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애정이라고 할 만한 따스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특히 아들의 태도가 그랬습니다. 다정하게 챙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해야 할 일이니까 하는 사람처럼 보였달까요.
며느리가 무슨 말을 건네도 건성으로 대답할 뿐 시선은 항상 다른 곳을 향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니까 지켜보는 저도 답답하기 이를 데 없더라고요. 결국 한 번은 참다 못해 직접 물어봤습니다. 너희 둘 혹시 무슨 일 있는 거야? 그때 아들은 고개를 푹 떨어뜨린 채 늘 그랬듯 어색하게 웃어넘겼어요. 아니야 엄마, 괜찮아. 아무 일도 없어. 곁에 앉아있던 며느리도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죠.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 잘 지낸다는 말에 전혀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거든요. 마치 둘 다 미리 짜놓은 대본을 읽는 것 같았달까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들이 문득 이런 말을 꺼낸 적이 있었어요. 엄마, 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결혼하고 함께 살다 보면 정도 붙고 희연이에 대한 마음이 커질 줄 알았는데 그러지가 않네. 좀 더 살다 보면 희연이에 대한 마음이 커질까? 저조차도 그런 생활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으니 해줄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직 신혼이라 서로에게 적응하는 중이고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갈수록 아들의 얼굴에서 생기가 점점 사라져갔어요. 전화 통화를 할 때도 예전 같은 밝음이 없었고 집에 올 때도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아졌거든요. 희연이는 안 왔어? 승우 데리고 같이 오지.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데. 집에 있어. 승우 보느라. 다음번에 꼭 데리고 올게. 그 짧은 대화에서도 아들은 뭔가 자꾸 회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도 며느리는 물론이고 손주 얼굴조차 보기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피곤함이나 육아 스트레스 때문이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복잡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었다는 걸.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 손자가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아무리 어린아이의 말이라고 해도 그런 무서운 말을 아무 이유 없이 할 리는 없을 테니까요. 더구나 승우는 평소에도 어른들이 깜짝 놀랄 만큼 눈치가 빠른 아이였거든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며느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았어요. 전화로는 차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집으로 와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대문 앞에서 만난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장례식 때도 많이 야위어 보였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더욱 초췌해진 것 같았거든요. 눈 밑은 시커멓게 패여 있었고 뺨도 많이 꺼져 보였어요. 마치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은 사람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인사를 건넸지만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편을 보낸 지 얼마 안 됐으니 그러려니 했지만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며느리를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며느리와 마주 앉은 저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희연아, 그날 승우가 한 말 있잖니. 네가 아빠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던 말 말이야. 그게 대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며느리는 찻잔을 내려놓더니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손으로 무릎을 계속 주무르고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더니 결국 작게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눈물만 조용히 흘리더니 점점 어깨가 떨리면서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모습을 보니
뭔가 정말 큰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뭐가 죄송하다는 거야? 자, 일단 진정하고 천천히 말해봐. 무슨 일인지 얘기해야 알 수 있지 않니? 어머님, 사실은 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견디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어머님께는 차마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데 그 눈빛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느껴졌어요.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승우 아빠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물론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들에게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그게 정말이야? 혹시 오해한 건 아니고?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확실해요. 본인이 인정했으니까요. 며느리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더욱 충격적인 말을 이어갔어요. 그런데 그 상대가 제 이복 여동생이에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의 친정 사정을 어렴풋이 알고는 있었어요. 며느리의 아버지가 딸 하나 있는 분과 재혼했다는 것도 들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자매처럼 자란 처제와 내 아들이 그런 관계라니 두 귀로 듣고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몇 달 전이었어요. 친정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정말 우연히 봤어요. 승우 아빠 차에서 둘이 같이 있는 걸. 처음엔 그냥 형부랑 처제 사이에 할 얘기가 있었나 보다 했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평소에 별로 친하지 않았던 두 사람이 한 차에 있는 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까이 가봤다고 했어요. 그런데 둘이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연인들처럼. 그때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한참을 서 있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믿고 싶지 않아서 몇 번이나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분명히 그런 모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는 너무 놀라고 무서워서 아는 척도 못하고 바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저녁에 그이가 집에 왔을 때 물어봤어요. 오늘 어디 갔었냐고. 혹시 우리 동생 만났냐고. 그랬더니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동생이니까 가끔 안부도 묻고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는 거라고. 별일 아닌 것처럼 둘러댔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본 것을 직접 얘기하며 계속 추궁하자 결국 아들이 인정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제 동생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냥 그렇게 됐다고.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내 아들이 그런 말을 했다니 아무리 들어도 현실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이가 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승우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반응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오히려 며느리에게 화를 내며 예민하게 굴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반성하기는커녕 며느리를 탓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 노골적이 됐어요. 제가 집에 없을 때 동생을 집에 데려오기도 했나 봐요. 승우가 이모 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며느리는 그때의 분노와 배신감을 이야기하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아이 앞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참기 어려웠을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외로웠어요, 어머님. 남편은 다른 여자에게 빠져있고 시댁에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친정에도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안사도는 제 아들과 바람을 피웠다는 여동생의 친어머니였으니 사실을 털어놓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며느리는 그렇게 완전히 고립된 상황에서 혼자 모든 고통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럼 그날 승우가 들었다는 건 너무 힘들어서 친구한테 전화로 하소연했어요. 그때 차라리 남편이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제가 정말 감정적으로 말했나 봐요. 승우가 그 옆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른들의 전화통화를 들을 줄은 몰랐다고 했어요. 평소에는 텔레비전이나 장난감에 집중하느라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는데 하필 그날은 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라서 신경을 쓰고 있었나 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죽고 싶었어요. 승우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서.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그토록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는지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그런 짓을 해서 며느리를 이 지경까지 만들었다니. 믿고 싶지 않았지만 며느리가 이런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어 보였어요. 정말 미안하다, 희연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날 저는 며느리를 꽉 안아주며 한참을 위로했어요. 내 아들 대신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우리가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비록 아들은 떠났지만 며느리와 손자만큼은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고백을 들은 그날 밤, 저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있어도 눈이 말똥말똥해져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생각이 정리가 안 됐거든요. 분명히 며느리의 이야기는 충격적이었고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혼자서 그 모든 배신감과 고통을 견뎌냈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어서 자꾸만 눈물이 났어요. 특히 승우까지 생각하면 그 어린 것이 엄마가 우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을까 하는 생각에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구석도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들과 처제가 그런 관계라는 게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거든요. 물론 요즘 세상에 그런 일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우리 아들은 그런 성격이 아니었는데 어릴 때부터 지켜본 제가 잘 아는데 그렇게 대담하거나 뻔뻔한 아이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도 며느리가 그런 거짓말을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남편이 죽은 마당에 굳이 그런 이야기를 지어낼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게다가 그 아이가 울면서 말하던 모습이 너무 진실해 보였거든요. 연기로 그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아이도 아니었고요. 이런저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이 계속됐어요.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들이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며느리에게 큰 상처를 준 셈이고 우리 가족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손자 승우는 이제 아빠 없이 살아가야 하니까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미 아들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물론 제가 친정에서 물려받았던 유산까지 며느리와 승우에게 넘겨줘야겠다고요. 어차피 아들이 살아있었다면 상속해줄 재산이었으니 승우에게 미리 물려준다고 생각하면 그만이니까요. 그 정도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승우 하나는 남부끄럽지 않게 충분히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정을 내린 후 며칠 후 며느리에게 다시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희연아, 우리 집에 땅도 좀 있고 이 집도 그렇고 원래는 희성이한테 물려주려고 했던 것들이었는데 이것들을 다 너랑 승우 이름으로 바꿔줄 생각이야. 이제 희성이도 없으니 너랑 승우가 당연히 받아야 할 몫이야. 그 말을 듣자 며느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눈물을 펑펑 쏟으며 손을 떨었어요. 어머님, 그럴 수는 없어요. 정말 너무 많은 걸, 저희가 어떻게 그런 큰 것들을... 많기는 뭐가 많아. 우리 아들이 너한테 그런 상처를 주고 떠나버렸는데 이런 거밖에 해줄 수가 없어서 내가 더 미안할 뿐이란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참을 울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정말 어떻게 감사 인사를 드려야 할지. 사실 이제 혼자서 승우 키우면서 살아야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우리 승우는 이 집안의 소중한 아이잖니. 그 아이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잘 키워야지. 어머님, 정말 승우 잘 키울게요. 어머님께 효도하는 아이로 만들겠어요. 그날 며느리는 오랫동안 울었어요. 고마움과 슬픔, 그동안 억눌러온 감정들이 다 터진 듯 했습니다. 저도 덩달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믿었어요. 며느리의 고마운 눈빛을 보니 마음이 놓였고 이제 승우라도 제대로 키울 수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훗날 얼마나 큰 후회를 불러올지 몰랐어요. 그때 저는 그저 착한 시어머니 역할을 잘 해냈다고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저녁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저 승우 이모예요. 그 목소리는 낯설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아들과 불륜 관계에 있었다던 며느리의 여동생이었어요. 내가 지금 안녕할 수가 있겠어요? 사돈 처녀가 무슨 낯짝으로 내게 전화를 하는 거죠?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 좀 만나주세요. 당신이 나한테 할 말이 뭐가 있다는 거죠? 당신만 아니었으면 내 아들은 아직도 내 옆에 있었을 텐데. 뻔뻔하게 전화해서 만나달라는 그녀의 태도에 저도 모르게 울컥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돈어른, 모든 게 오해예요. 지금처럼 오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전화드린 거예요.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당신을 만나서 뭘 더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바람을 피우고 며느리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데. 아무리 피가 안 섞였어도 그렇지. 어떻게 언니 남편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당신이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의 분노 어린 질책에도 그녀는 굴하지 않고 잠깐이라도 좋으니 한 번만 만나달라며 간청했어요. 그 절박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걸 보니 정말 뭔가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요.
어떤 얼굴로 어떤 변명을 하는지 한번 봅시다. 내 집에서는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우리 집 근처 카페로 와요. 그날 밤, 저는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사돈 처녀의 얼굴과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고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낡은 일기장과 몇 장의 사진을 꺼내 제 앞에 두었어요. 먼저 저희 관계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형부와 저는 대학교 때부터 사귀었어요. 거의 6년 동안요. 사진들을 보니 정말 제 아들과 그녀가 다정하게 찍은 연인 사진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며느리와 결혼하기 훨씬 전 대학생 시절부터 찍힌 것들이었어요. 저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어요. 형부 졸업하고 취업하면 결혼하기로 했었죠. 제 아버지가 재혼하시면서 데려온 딸이 바로 희연 언니예요. 그래서 언니와 저는 피는 안 섞였어요. 언니는 친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폭력과 가난 속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고 새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와 재혼하면서 갑자기 삶이 부유해진 거죠. 저는 언니가 생겨서 너무 좋았어요. 혼자는 외로웠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와 달리 언니는 어려서부터 저를 질투했어요. 자신도 저와 같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은 사람이 되었을 거라면서요. 그래서 언니는 제가 가진 모든 걸 뺏고 싶어 했어요. 아니, 그래서 내 아들을... 아마도요. 언니의 그런 성격을 알아서 저희 집에는 내내 비밀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형부가 제게 프로포즈를 했고 그 사실을 언니가 알게 됐어요. 그리고는 계획적으로 형부에게 접근해서 형부를 취하게 만들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술에 취한 게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형부는 그렇게 술이 약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다음날 형부는 호텔방에서 깨어났고 그날 일로 언니가 임신을 했어요. 형부는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결국 저와 헤어지고 언니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아들과 사돈 처녀가 긴 시간 연애를 하면서 주변에 알리지 않고 비밀 연애를 하는 바람에 양가의 누구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돈 처녀의 말을 듣고서야 아들이 결혼 소식을 알리면서도 왜 그렇게 괴로워했었는지 그제야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졌습니다. 형부가 돌아가신 후에 너무 보고 싶어서 저희가 자주 가던 곳에 갔어요. 대학 뒷산에 있는 작은 정자였는데 거기서 이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연애할 때 서로에게 쓴 편지나 쪽지 같은 걸 거기에 몰래 숨겨두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사돈 어른이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사돈 처녀가 가져온 일기장을 떨리는 손으로 펼쳐 보였습니다. 일기장에는 날짜별로 써내려간 아들의 일기가 보였어요. 8월 15일. 오늘 희연이가 또 다른 남자와 만났다. 모르는 척하고 있지만 다 알고 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처음에는 책임감 때문에 결혼했지만 승우 때문에라도 희연이와 잘해보고 싶었다. 그런데 희연이는 왜 그러는 걸까? 이제는 정말 견디기 힘들다. 9월 3일. 희연이가 또 내가 자신을 자기 동생과 비교한다며 소리를 질렀다. 나는 결혼한 후에 한 번도 수연이라는 이름을 입 밖에 내본 적이 없는데 수연이에 대한 희연이의 자격지심이 날로 심해진다. 그래서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걸까? 10월 12일. 수연이가 보고 싶다. 미안한 수연이.
내가 너무 나약해서 지켜주지 못했다. 희연이는 자신의 여동생이 자신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사실을 참지 못한다. 그래서 그런 수연이를 사랑했던 나를 곁에 두고 괴롭히고 싶어서 일부러 임신하고 나와 결혼한 걸까? 11월 28일. 승우가 정말 내 아이일까? 희연이가 임신했다고 했을 때부터 뭔가 이상했다. 모든 게 너무 계획적이었다. 그날 밤도, 결혼도, 임신도. 하지만 날 아빠라고 부르며 내 품에 안기는 승우가 어떻게 내 아들이 아닐 수 있겠는가? 설사 내 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희연이와의 관계가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승우는 평생 내 아들로 키울 거다. 내 아들이 나쁜 세상을 알지 못하게 할 거다. 승우는 영원히 김승우로 커야 한다. 12월 10일.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가정을 지키려고 참으려 했지만 이젠 정말 한계다. 모든 게 거짓에서 시작됐는데 난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했다. 페이지마다 아들의 고통이 날짜와 함께 점점 깊어져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일기장을 넘기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아들이 쓴 거예요? 네, 형부가 저만 알 수 있는 곳에 두고 간 것 같아요. 아마 혹시 이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저에게 발견되기를 바란 건가 싶어요.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며느리에게 아들이 바람을 피워서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재산으로 보상하겠다고까지 했으니 하늘에서 지켜보던 아들이 억울해서 사돈 처녀를 통해서 이 일기장을 보내준 건가 싶었습니다. 형부가 결혼하고 딱 한 번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 형부는 정말 괴로워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연락이 안 됐고 얼마 후에 심장마비 소식을 들었어요.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의 시기와 질투, 계획적인 유혹, 그리고 아들의 죽음까지.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 길로 저는 곧장 집으로 돌아와 며느리를 불렀어요. 1시간쯤 지나 도착한 며느리는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며느리와 마주 앉아 테이블 위에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놓았습니다. 일기장, 사진들, 그리고 사돈 처녀가 제게 넘겨준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들의 일기장을 펼쳐 보여주자 며느리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너 처음부터 다 거짓말했니? 한참을 침묵하던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이복동생과 바람났다고 말한 거 다 네가 만든 거짓이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절박해서 그랬어요. 처음 시작은 동생에 대한 질투심이었지만 저 희성씨 사랑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동생한테 항상 밀렸어요. 공부, 외모, 성격, 엄마조차 내 친엄마인데도 저보다 동생을 더 예뻐했어요. 그래서 한 번쯤은 내가 이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을 이용한 거야? 네. 근데 저 정말 희성씨 사랑했어요. 살다 보니 정도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정말 죄송해요. 우리 희성이를 사랑했다면서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도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었니?
그건 오해예요. 결혼 전에 만났던 남자인데 그 남자가 자꾸 희성 씨에게 제 과거를 알리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순간 저는 며느리가 얼마나 악독한 사람인지 확실히 깨달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거짓말이구나. 뭐 하나 믿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심장마비로. 제 말에도 며느리는 한동안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다음 말을 꺼내자 갑자기 표정이 변했습니다. 네 말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구나. 승우도 제 친손주인지 알 수 없는 일이야. 친자 검사해보자. 희성이가 죽은 마당에 이제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어요. 방금까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던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가시더니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사람처럼 말이에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목소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까까지의 그 차연하고 애절한 톤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경계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들은 그대로야. 승우가 정말 희성이 아들인지 확인해봤냐고 묻는 거야. 며느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이내 비웃듯 코웃음을 쳤어요. 설마 지금 승우가 희성씨 아들이 아닐 거라고 의심하시는 건가요? 네가 그동안 한 짓들을 생각해보면 뭐든지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희성이 일기장에도 써있더라. 승우가 정말 내 아들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이야. 며느리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잠시 입을 꾹 다물고 있더니 갑자기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던졌어요. 하실 필요 없어요. 승우, 희성씨 아들 맞아요. 네가 그걸 어떻게 확신해? 승우 낳자마자 제가 확인해봤으니까요. 확실하게 희성씨 아들이 맞더라고요. 99.99% 일치한다고 나왔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친자 검사를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희성씨랑 결혼하기 전에 싱글 라이프를 좀 즐겼었거든요. 혹시 진짜 희성씨 아이 아닐까봐 승우 낳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을 졸였나 몰라요. 원하시면 제가 친자 확인서 가져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의심 그만하시고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이렇게 된 거 숨길 것도 없이 승우 앞으로 주시기로 한 유산 말이에요. 좀 빨리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애절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승리감이 묻어나는 듯 했습니다. 마치 모든 카드를 다 보여준 듯한 여유로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희성씨는 죽었고 이 집안의 혈육은 승우가 유일해요. 저는 그 아이의 엄마고요.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재산 제가 잘 관리해드릴게요. 관리해드릴게요라고 했지만 그 눈빛에는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지금 네가 하는 말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니? 남편이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어머님, 저도 슬퍼요. 정말로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계속 살아가야 하잖아요. 승우는 뭐 그냥 자라나요? 그러려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그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아까까지의 눈물과 오열은 마치 연기였던 것처럼 지금은 냉정하고 계산적인 여자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협조해 주시면 좋겠지만 뭐 안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법적으로도 저희가 상속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현기증이 났어요.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슬픔과 후회, 그 모든 것들이 결국 계산된 연기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너 정말 무서운 여자였구나.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무섭다고요? 저는 그냥 현실적일 뿐이에요. 어머님도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이 집에 남은 건 승우뿐이잖아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승리감과 함께 지금까지 숨겨왔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며느리가 뻔뻔하게 말하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눈앞이 캄캄했지만 이대로 그 여자에게 우리 집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더 이상 망설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승우 앞에서 남편이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도 서슴없이 하던 며느리가 아들조차 없는 지금 어떤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어서 며느리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손자 승우의 양육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에게 사돈 처녀가 건네준 자료들을 모두 보여주며 자문을 구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것들로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지만 변호사는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승우를 키울 경제적 능력에서는 제가 훨씬 안정적이라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하나씩 차근차근 움직였습니다. 우선 며느리의 상속권 박탈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동시에 승우의 양육권을 되찾기 위한 준비도 병행했죠. 혹여라도 법정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올까 걱정이 많았지만 다행히 모든 것이 생각보다 수월하게 흘러갔습니다. 재판부는 며느리의 행실, 경제적 능력, 그리고 그동안의 양육 태도를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승우의 양육권을 제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정리되고 나니 마음이 놓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다는 현실이 씁쓸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승우를 제대로 지켜낼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이 내려졌을 때 저는 이제야 제 아들의 이름이 겨우 회복된 것 같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오해와 비난 속에서도 입을 꾹 다물고 지켜만 보던 시간들이 떠오르면서 목 끝까지 차오르던 눈물을 애써 삼켜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제 아들의 억울함을 세상 앞에 바로잡아줄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남은 제 인생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의무이자 한 어머니로서의 가장 큰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해냈으니까요. 지금 저는 어린 손자와 함께 조용하고 단정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아이는 매일같이 까르르 웃으며 장난감을 들고 뛰어다니고 밤이면 제 무릎에 기대어 잠이 들죠.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가슴이 저릿할 만큼 아들이 살아생전 짓던 그 조용하고 따뜻한 눈빛이 겹쳐 보입니다. 그렇게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가 싶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끝날 줄 알았던 며느리의 삶에도 결국 마침표가 찍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상속권은 법적으로 완전히 박탈당했고 그 후에는 아들이 남긴 보험금 문제로 또다시 소송에 휘말렸다고 하더군요. 그 과정에서 그녀가 숨기고자 했던 과거의 불륜 사실까지 외부로 퍼졌고 결국 친정에서도 내쳐졌다고 들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한때는 남편을 속이고 시댁을 기만하고 이용하면서 모든 걸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 남은 건
결국 부서지기 쉬운 거짓의 모래성뿐이었어요. 지금은 부모에게도 외면당하고 사회에서도 신뢰를 잃은 채 혼자 고시원에 머물며 하루하루를 후회와 자책 속에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연민도 기쁨도 아닌 그저 덤덤한 마음뿐이었죠. 그녀가 어떤 삶을 살든 이제는 제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렸고 그저 다시는 제 손자 앞에 나타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기도합니다. 이 아이만큼은 그 어두운 어른의 그림자 아래 물들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믿고 따뜻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자라나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잠든 아이의 등을 조용히 토닥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들이 그러했듯 아무 말 없이 그 아이의 세상을 지켜주기 위해서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